안녕하세요. 엄나잇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이토이토리시 책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이토이토리시 책은 동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려놓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상위 1% 부자의 통찰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이토이토리 지음, 정연주 옮김, 경양 BP에서 나온 책이고요. 사이토이토리,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건강식품 회사 긴자마루칸의 설립자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립니다. 토지와 주식 관련을 제외하고 매년 사업소득 납세액으로만 일본 1위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연속 납세액 베스트 10이라는 일본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누계 납세액 또한 2004년까지 합계 173억을 달성해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마음가짐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들을 다수 출판하였습니다. 저도 여러 권 소개를 해드렸어요. 주요 저서로는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운, 세상의 이치를 터놓고 말하다, 1% 부자의 법칙 등이 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부자의 법칙,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가 되는 세상, 본질을 간파하는 부자의 비법을 배우자. 당신은 누군가의 속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 일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까? 세상 뉴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통찰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올바르게 본질을 간파하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통찰력을 기르려면 그저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통찰력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이토이토리. 네, 목차를 보면 파트 1,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가 되는 세상. 그리고 파트 2,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 그리고 파트 3, 상위 1% 부자가 되는 통찰력. 그리고 파트 4, 통찰력 있는 상위 1% 부자들의 세계. 그리고 파트 5,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법.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끝맺음으로 배워서 더 멋진 당신이 되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파트 3, 상위 1% 부자가 되는 통찰력 중에서 조금 발췌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파트 4, 통찰력 있는 상위 1% 부자들의 세계, 그리고 파트 5,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법 중에서 발췌독으로 읽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 3, 상위 1% 부자가 되는 통찰력. 통찰력 20,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하라. 세상을 조망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눈앞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는 멋지죠. 돈도 잘 벌어서 좋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이 고용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변호사는 손님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통역가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기업 고문 변호사 자리는 다 확정되어 있고 신참으로 등장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돌아올 일은 일단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개중에는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취직도 못한 채로 공부를 했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합격한 다음에 벌어질 어려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상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와 다르니까 이를 간파하는 것도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경마를 하러 가서 2-4 막권을 샀더니 당첨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다음 레이스에서도 2-4를 사면 딸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레이스에서 2-4가 당첨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2-4만 사면 계속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경마로 돈을 벌어서 큰 빌딩을 세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메밀국수 가게에서 이런 메밀로 만든 국수를 저런 곡물에 넣어서 그런 요리를 낸다. 그로 인해 번성했다고 합시다. 그 장사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은 경마와 달라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메밀국수 가게가 에도가와구에서 성공했다면 가스시카구에서도 성공합니다. 세타가야에서도 성공합니다. 복제를 할 수 있다면 정답 한 가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몇 번이고 맞힐 수 있습니다. 장사로 돈을 벌어서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상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상인은 즐거워요. 라고도 하죠. 하지만 상인이 된다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싫어서 독립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점포를 저렴하게 구하고 독립하기 쉬우니 지금이다, 나가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지요. 딱히 각오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상인이 직장인보다 편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만두는 게 좋아요. 직장인보다 3배 고생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편이 나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면 머리도 열심히 쓰면서 지혜를 다양하게 짜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직장인으로 일할 때보다 3배로 노력하고서 직장인과 같은 수입을 얻는다면 성공입니다. 이것이 상인의 세계입니다. 직장인이 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인과 상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른 세상인가 하면 이런 비유는 그다지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 도쿄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고 학부니까 머리가 좋다는 인정을 받죠. 그렇게 머리가 좋은 도쿄대 학생들은 어째서인지 기업가로보다는 관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는 기억력 머리로 학교 공부는 잘하지만 경영이라는 분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쿄대를 졸업하고 관료가 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고등학교까지 공립이고 대학도 공립이니 졸업하고 나서 국가에 고용되어 계속 나라의 신세를 지는 원리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죠. 도쿄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반드시 배운 것만 나옵니다. 이미 있는 대답을 쓰면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이 되었을 때 곤란한 일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학자나 애널리스트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한 사례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사례야 얼마든지 있지만 경마 결과를 예상하려고 할 때도 과거 데이터를 아무리 조사한들 다음 레이스를 딱 맞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상인의 세계는 배운 지식을 답안지에 쓰거나 과거 사례를 뒤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상인은 정답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를 복제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 해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상인의 세계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인류 기업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라도 직접 카페를 경영하면 망합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부하나 거래업체 담당자가 부장님 하고 부르며 떠받들어 주었지만 닭꼬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잘 될지 어떨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니 시도해 본 만큼의 가치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알고 지내는 닭꼬치 가게 사장이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항상 상스러운 이야기만 하니까 저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사장의 대단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좋은 교훈입니다. 이를 알게 되는 것도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21. 장사하는 데는 허울이 필요치 않다. 세상에는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정답이지만 당신에게는 정답일지 어떨지 모릅니다. 다만 저처럼 조금 특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도 가끔 들어보면 통찰력이 길러지니까 좋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초급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장사는 3대째가 되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3대째에 반드시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라는 뜻으로 옛날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3대째가 되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1대는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2대가 된 아들은 대체로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했으니 일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개 2대까지는 어떻게든 유지됩니다. 3대째가 되어서 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대 주인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이 초등학교 학력으로 실습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끌어올려 일본 제1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집에 일본 제1의 선생님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대째의 며느리 등은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요컨대 1대의 성공 사례는 아무래도 좋으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사례를 쫓게 됩니다. 3대째가 되면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유학도 보냅니다. 그러면 3대째는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배운 것도 많으니 은행에 가면 체면이 서고 말하자면 이런저런 장식을 많이 달고 있어서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케이크 속에 받침핀 넣는 것을 빼먹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
조금만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요컨대 3대째가 되면 상인으로서의 토대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학력이나 배움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대는 그런 허울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인은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웃 사람에게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등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대는 실습 시절을 거치면서 몸으로 그런 교훈을 단단히 익혔습니다. 그러니 상인에게는 상인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 사람이 명분가의 왕자님처럼 취급을 하니 일대처럼 상인 교육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원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인인데도 엘리트 대학까지 나오고 나니 반대로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자면 엘리트 교육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그런 사소한 일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손님에게는 판매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니까 사고 싶다고 고객이 생각하는지 여부에 사원이 달린 것입니다. 대학을 나왔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적으니 3대째에 망한다는 말이 그대로 실현되고 맙니다. 이 속설을 차분히 따져보면 3대째 망하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일을 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요소가 보입니다. 3대째건 아니건 관계없이 중요한 교훈이지요. 통찰력 22. 돈 귀한 줄 모르면 공부해도 소용없다. 저는 책을 쓰고 있지만 작가가 아닙니다. 상인입니다. 상인은 작가다운 책은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작가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장사나 경영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작가가 쓴 책과 상인이 쓴 책 중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자신이 읽고 나서 많이 배웠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은 대단하니까 강의를 들으러 가면 더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엔에서 1500엔 정도의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다면 그 책으로 최고의 공부를 한 것이 됩니다. 저도 책을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책을 쓸 때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권의 책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자가 200만 엔짜리 세미나를 한다면 거기 참석하면 더욱 대단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같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책이 최고입니다. 웃음. 그런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수십만 엔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게 됩니다. 물론 주최 측이 사람을 속이려고 세미나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니까 하는 거지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몇십만 엔에 가까운 돈을 내고 공부를 한 기분이 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부가 되었건 아니건 세미나에 참여하면 당신은 이미 고객이 된 것입니다. 고객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통찰력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고객이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세미나를 들으러 갈 때마다 또다시 고객 취급을 받고 맙니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금을 내서까지 들으러 갈 것은 아니다 라는 교훈을 얻기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료 치고는 조금 비쌌다 싶지만요. 정말 비싸죠. 예를 들어 30만 엔짜리 강의를 3번 들으러 가면 총 90만 엔을 투자한 것입니다. 90만 엔을 내서 공부를 한 것과 현금으로 90만 엔을 남긴 것, 어느 쪽이 도움이 될까요? 90만 엔을 제대로 남겨두었다면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반복해서 고객이 되어 찾아갈 정도가 되면 상인이나 회사 지도자로서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이 통찰력이 없으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딱 잘라 말해서 세미나병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러 가더라도 결국 낭비일 뿐입니다. 이상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디 통찰력을 길러주세요. 통찰력 23. 땀 흘려 노력하지 마라. 요즘 세상은 불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황을 극복하려고 땀 흘려 노력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땀을 흘리면 안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은 대단한 노력가입니다. 그런 노력가들이 전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의 불황은 지금까지와 똑같은 노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면 뭘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차분하게 간파합니다. 그러면 그늘이 걷히고 양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전파상의 재건을 부탁받았다는 남성과 우연히 마주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된 유명한 가문이 전파상을 시작해서 대대로 장사를 이어왔는데 최근 들어 주변에 대형 전자사업체 등이 생겨나서 밀려나는 바람에 그를 찾아와서 재건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 남성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수무책이라는 발상의 기저에는 우리들은 대기업에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걷히면 양지가 드러납니다. 대형 전자사업체가 강한 이유는 가게에 찾아가는 젊은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찰력으로 차분히 간파해보면 갈수록 노인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전파 사업체에 찾아가는 젊은이도 언젠가 나이를 먹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나이 든 사람은 그런 가게에 가기가 귀찮아진다는 뜻입니다. 차에 타서 긴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다든지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파하면 지금 양지 바른 곳에서 기세 좋게 뻗어나가는 가게가 정말로 오랫동안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통찰력으로 이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 라고 간파했다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인도 놀러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찾아가면 즐거운 가게죠. 뭔가를 사야겠다는 목적이 없더라도 저 가게에 가면 재밌으니까 놀러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가게를 만들면 그다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광고비 등 자잘하게 나가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가게에 가면 차를 마실 수 있고 노인끼리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든가 수제비나 된장국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모두가 맛있네 하면서 먹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가게 놀러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에 항상 놀러 가다 보면 손님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뭔가 사겠어 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전구 한 알이라도 가게 직원이 직접 교체하러 오거나 전자제품 상태가 조금 나빠지면 바로 서둘러 찾아와 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DVD 플레이어 등 뭔가를 구입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사용법을 모르겠다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그런 분이 많죠. 그러니 손님이 물건을 샀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요전번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은 괜찮으신가요? 뭔가 곤란한 일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사용법을 알려주러 오면 고객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죠. 사용법도 모르면서 저희는 다른 가게보다 1만엔 저렴합니다 라고 말하며 쓰지도 못할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알려주는 사람이 당연히 더 좋겠죠. 고객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고 비싸서 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전구 한 개라도 교체하러 와준다든가 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가게를 선택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가게 직원이 일이 있어야 손님 집에 간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처에 온 김에 찾아와 봤는데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통찰력입니다. 외근을 하던 사람도 전구 하나를 교체하러 간다가 아니라 전구를 갈러 갔을 때 근처 손님 집에 할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별일 없으세요? 라고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용무가 없으면 고객의 집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게는 망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전구 하나라도 교체하러 찾아가고 그참에 근처 집을 돌면서 건강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손님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에만 오는 가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건이 없어도 그 가게에 가면 친구들이 다들 모여 있고 된장국 같은 걸 주니까 즐겁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러 갈 수 있는 즐거운 가게를 만들면 주변 평판이 좋아지니까 섣불리 광고비를 들여서 전단지를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찾아올지를 간과하고 있으면 대형 전자사업체가 등장하더라도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대형 점포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되고, 우리 가게는 우리 나름대로 해나갑니다. 라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참된 통찰력을 가진 장사꾼의 진면목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은 앞으로 가전업계에 한하지 않고 대체로 어떤 업계에서나 중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게는 손님이 목적이 없더라도 놀러 오고 싶을 만큼 즐거운 곳입니까? 회사 직원은 손님에게 어머나 와주셔서 기뻐요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까? 특별한 용무가 없으니까 손님 집에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태도는 실격입니다. 물론 물건을 살 때밖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가게도 실격입니다. 간파하십시오. 손님이 놀러 갈 수 있는 즐거운 가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찾아와도 즐겁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돈을 들이지 않고 지혜를 짜내서 만든다면 그 가게는 지역 안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게가 됩니다. 통찰력 24. 상인이라고 생각하면 뭐든 팔린다. 노인이 잔뜩 놀러오는 가게를 만든다. 이는 노인이 잔뜩 찾아오는 전파상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중이라면 노인이 잔뜩 놀러오는 이불가게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토리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불이나 전자제품은 그렇게 자주 바꾸는 물건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사러 오지 않으니까 뭘 해도 안 팝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주 사지 않는 물건을 팔고 있다면 옆에서 자주 사야 하는 물건도 함께 파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많이 찾아오는 가게를 만드는 것이니 예를 들어 연세가 있는 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나 옷을 파는 것입니다. 붉은 소매 없는 옷이 잘 팔린다면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옆에 붉은 소매 없는 옷을 걸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인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 등이 있지요. 그 대리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을 고려해서 연 가게니까 노인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마련한다. 이것이 상인이 지닌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파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자제품밖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파상을 고집하는 것은 노인을 만족시키는 통찰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상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노인이 좋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사찰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번화가로 유명한 스가모 상점에 가보면 노인 전용 속옷과 더불어 손자에게 사주고 싶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통찰력입니다. 찾아오는 노인이 기뻐하는 가게가 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대가 전파상을 시작했을 때는 장사가 잘 되었다. 그것도 통찰력입니다. 선대에게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전파상이니까 라고 말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간파하는 힘이 통찰력입니다. 사실 통찰력을 운운하기 이전에 세상에 전파상은 정파상일만 해야 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상인입니다. 당신은 상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25. 같은 법칙은 반복되지 않는다. 나는 상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뭐든지 팔립니다.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엔쯤 되는 건강기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사실 노인 중에는 수백만 엔이나 수십만 엔이 넘는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거액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봤자 연금 정도니까 라고 합니다. 웃음. 일본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간파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뭔가를 간파한다는 시도를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것은 정보를 삼키는 행동일 뿐입니다. 정보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넣기만 하고 간파하지 않는다면 정보 따위는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당신은 정보에 휘둘리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간파하는 훈련 삼아 앞서부터 왜 어린 시절에 적음을 강요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든가 왜 일본인은 영어로 말하지 못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이에 점점 이건 뭘까?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들어서 간파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러니 세상이나 텔레비전이 아무리 대형 전자사업체가 기세 좋게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하더라도 자신의 가게가 작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한때는 은행도 쭉쭉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은 내리막길입니다. 도산한 은행도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대기업 사정이 좋았지만 지금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것도 힘듭니다.
요컨대 시대는 계속 되돌아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동네 작은 전파상이 유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만 그런 시대가 오기야 오겠지만 말이죠. 경제에는 같은 법칙은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방식 그대로 경영하는 가게가 계속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변화하지 않는 동네 전파상이 잘 될 일은 없습니다. 통찰력 26. 사랑이 없으면 장사는 할 수 없다. 노인이 놀러오는 즐거운 가게를 만든 다음에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손님 집에 한 번 찾아갔을 때는 주변집 10군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뭔가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한동안 놀러 오지 않으셨는데 또 놀러 오세요 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놀러 오세요 이런 말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매일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맛이라도 보러 오세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거북하지 않겠죠? 상인에게는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은 거절당하는 것이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집 열채에 찾아가서 얼굴을 내민다고 합시다. 매달 한 번 정도로 찾아가서 수치키 씨 요즘 좀 어떠신가요? 건강하세요? 가끔 저희 가게에도 놀러 오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다음에 한번 갈게요 라는 식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면 네, 다른 손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오세요 라고 말하죠. 그렇게 묵묵히 계속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계속 거절하다 보면 이번에 텔레비전을 살 때는 저기서 사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컨대 일을 받으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골집에 주문거리를 찾으러 간다면 예컨대 제가 세탁소 주인이라면 세탁물 있으신가요? 라고 묻겠죠. 그때 오늘은 없어요 라는 대답을 들으면 세탁물이 생기면 맡겨주세요 라고 기분 좋게 말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어떠세요? 세탁물 있으신가요? 없어요. 세탁물이 생기면 맡겨주세요 라고 기분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거절당하다 보면 손님은 세탁물이 생겼을 때 저 가게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단골집에 찾아가면 주문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 쪽에서 저기에 일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가게에서 수제비나 된장국 등을 제공한다면 우리 상품을 사러 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상의 사랑을 담아서 서비스로 내는 것입니다. 이때의 요령은 절대로 된장국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이 사양하며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웃는 얼굴로 살짝 내밀면서 맛만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든지 요령이 있으니까요. 미묘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본래 의미의 손해를 보고 이득을 얻는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고 이득을 얻는다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모았다면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인은 대기업이 아닌 한 손해를 보면 망합니다. 손해를 보고 이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자신이 들인 노력으로 따지면 1원도 들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노력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된장국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놀러온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인이 말하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상인은 일을 받으러 간다가 아니라 거절당하러 간다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지키 씨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말하러 찾아갑니다. 100번 거절당해도 좋아 는 마음가짐으로 거절당할 때마다 매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손님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거절당하게 됩니다. 거절당했을 때가 승부처입니다. 쌩긋하고 웃는 얼굴로 그러면 다음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분 좋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님은 사이토 씨는 기분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세탁물이 나오면 그 가게에 맡기러 가자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통찰력입니다. 일을 많이 따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절당하면서 계속 씨를 뿌리면 언젠가 뿌리를 내리면서 좋은 고객을 얻게 된다는 점을 아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놀러온 사람에게 공짜로 된장국을 주거나 김치를 건네고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희 가게에 또 놀러 오세요? 라고 말을 걸어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행동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님은 저렴한 가게, 저가 물건을 찾고 맙니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모두가 괴로워집니다. 그러니 저는 서로가 사랑으로 승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계산해서 장사를 하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계산해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장사는 할 수 없습니다. 장사의 마지막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물론 대형 할인점이 이렌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도 멋진 사랑입니다. 그것도 부처의 길이지요. 통찰력 있는 상위 1% 부자들의 세계. 네. 통찰력 27. 정말로 좋은 사장은 일하느라 바쁘지 않다. 저는 제 회사에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직원들이 전부 히토리 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며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쁜 일이지만 전 직원의 일을 방해하게 되니 미안할 따름이죠. 사장이 회사에 없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월급날에 월급을 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 회사의 사장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훌륭한 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직원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기 위해 세상을 간파하는 것이 일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이대로 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등 지금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안 다음 앞서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그것과 사장이 회사에 나오는 것은 별개다. 이것이 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다른 회사의 사장은 매일 회사에 출근합니다. 게다가 직원보다 빨리 회사에 나오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장을 대단한 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간파해 봅시다. 그것은 일본 회사가 대부분 하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청 회사 직원들은 몸과 기술을 사용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 회사는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하청을 내는 편이 저렴하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저렴한 만큼 하청회사 사람들은 모 회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모 회사가 당신 회사에서는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일을 전달합니다. 고객이 일을 생각해 오니까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꾼 대표가 사장이니 다른 직원보다 많이 움직이는 일꾼인 사장이 대단한 사장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 회사에서 일을 더 맡기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일꾼이라도 일이 들어오지 않으면 급료를 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스스로 머리를 써서 일을 생각해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일을 고안해내는 사장이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 있으면 사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장은 정말로 좋은 사장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장이 아침부터 밤까지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밖에 있더라도 일을 생각해내고 일을 만들어 온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를 지키고 있더라도 일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시대라는 것은 변합니다. 시대가 변했을 때 사장이 사장으로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성공 사례를 아무리 늘어놓더라도 회사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장이라면 시대가 바뀌는 신호를 미리 알아채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 28. 고생과 성공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 아오모리에 처음으로 무농약 사과를 만들어낸 농가가 있습니다. 사과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이를 무농약으로 재배했다는 건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농가도 처음에는 고생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무농약 사과를 연구하는 사이에 돈이 바닥나서 밤에 캬바레 호객 행위를 하다가 취객에게 얻어맞아 이가 빠져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부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무농약 사과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 농가는 전국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을까요? 그 농부는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무농약 사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떠올린 것이죠. 영감이란 신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영감을 줄 때 절대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처음에는 한 그루만 무농약으로 재배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농약 실험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라면 어떨까? 저거는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은 재밌죠. 그렇게 시도한 첫 번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서 더욱 재미있는 데다가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른 나무를 길러도 성공하니까 좀 더 재밌습니다. 게다가 무농약 사과가 팔리니까 기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될지 도무지 알 수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느닷없이 전부 번뜩 떠오른 영감에 따른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무농약 사과를 재배한 농부도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저처럼 처음부터 전부 무농약으로 재배하지 말고 한 그루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뭔가 번뜩이는 영감을 받았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 다음으로 뒤를 잇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더욱 재밌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통찰력 29. 업계가 원하는 스타가 된다. 어느 업계든 스타가 필요한데 스타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한 방법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스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껏 고생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으니 제대로 벌어서 호화로운 저택을 세우고 외제차를 타서 농부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멋있다고 동경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지지해준 부인에게 샤넬 가방이든 뭐든 사주고 자신도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 하나만 터득하면 우리도 롤스로이스에 탈 수 있다는 식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는 젊은 세대에게 굉장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스타입니다. 농업도 제대로 성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젊은이의 마음에 등불이 켜집니다. 전쟁 직후에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돼. 다 같이 생산량을 늘리자는 말로도 충분했지만요. 지금처럼 꿈을 잃고 어두워지고 있을 때는 다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스타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는 멋지지 않으면 스타가 아닙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설립자가 노력하던 시절과 우리의 시절은 다릅니다. 저 사장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멋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멋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가가 수수한 모습으로 도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비록 훌륭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멋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가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늘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하는 모습만 줄곧 보여준다면 젊은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대개 축구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공만 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웃음. 그러니 모두가 멋을 추구하면서 동네 스타, 업계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일과 삶에서 나아갈 길이 저절로 보입니다. 그것도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31. 대기업의 수법을 미리 알아차린다. 그러면 통찰력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내고 있는 선술집이 있습니다. 가게를 시작할 때는 홋카이도에 있는 딱 8평짜리 점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2호점, 3호점으로 점점 늘어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술집 사장에게 한 대기업이 찾아와서 함께 일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당신 회사를 상장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장은 당신입니다. 라는 식이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선술집 사장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회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액 증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액 증자란 사장이 가진 주식과 동일한 분량의 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한 번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다시 한번 배액 증자를 하자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사장은 더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은 있지만 그걸 팔 수 없으니 배액 증자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규모가 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보다 회사가 가진 주식이 많아집니다. 요컨대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주총회에서 사장 해임이라는 말이 나와서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데다가 자신이 세운 가게도 전부 빼앗기게 됩니다. 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전형적인 회사 탈취 수단입니다. 고급 기술이라고나 할까요? 대기업이 그런 일을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합니다. 대기업이니까요. 그런 기술을 써도 좋습니다. 이유는 몰랐던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대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고급 기술을 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으로부터 함께 일합시다는 말을 들으면 증자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식으로 미리 물어본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정도 일은 알아두어야겠죠. 유도에서도 단수가 올라갈수록 대단한 기술을 걸어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에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대단한 기술을 발휘합니다. 다들 굉장한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의 명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기술에 걸린 적이 없다면 대기업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대기업끼리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고급 기술을 모른다면 멋지게 뒤집기 한 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찰력 32. 앞에서 선술집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예컨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도 대기업과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장이라도 그 회사는 매우 좋은 상품을 만드는구나 라는 평판이 생기면 대기업은 일을 맡깁니다. 그럴 때 대기업이 올해 이 정도 양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주문하면 공장은 기뻐하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몇 억 엔을 들여서 여기에 공장을 신설합시다 는 이야기를 실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공장을 완성하고 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째서인지 공장에 일을 맡기던 대기업이 거래를 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 사장은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난감해집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준 은행 직원이 찾아와서 당신 공장을 사고 싶다는 회사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을 만나봤더니 세상에 공장에 일을 맡겼던 대기업이었습니다.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공장부터 갖고 있던 기술까지 전부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일어납니다. 이걸 악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 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한 고급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직에 앉은 사람에게는 그걸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장은 직원을 지키는 입장이니까요. 통찰력이 없으면 직원도 가족도 지킬 수 없습니다. 통찰력 33. 좋은 일이 이어질 때 숨은 위험을 찾는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한 고급 기술의 명수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사건이 수시로 터집니다. 예를 들어 단골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런 상품을 내니까 그쪽 공장에서 만들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리는 바람에 생산 라인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다급하게 설비 투자를 하거나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주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장소에 큰 공장을 짓고 설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점점 이익을 냅니다 라고 말하면 다들 박수갈채를 보내겠죠. 부동산업자, 건설회사, 설비 제조업자, 재료상인 모두가 열렬히 대찬성합니다. 대출해준 은행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상품의 수명이 끝나서 갑자기 팔리지 않게 되면 단골 회사의 주문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대량의 물건 재고와 설비 투자 때문에 생긴 빚더미뿐입니다. 피해를 입는 것은 당신과 당신을 도운 직원뿐이죠. 이런 사정을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돈을 벌고 회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찰력 34. 아마추어에게 칭찬받는 일은 하지 않는다. 경영자와 상인의 통찰력 중에는 아마추어에게 칭찬받으면 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에서 이만큼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은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죠. 은행의 말이 통하다니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은행에 신용이 있으신가 봐요. 멋지네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변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이란 아마추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출이라고 해봤자 단순히 빚일 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 아마추어입니다. 은행에 신용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용이 있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은행의 말이 통한다고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그건 자신이 돈을 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프로 상인이 봤을 때 그야말로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에게 칭찬을 받으면 끝입니다. 웃음. 회사 빌딩을 세웠다. 도심 주요 지역에 가게를 냈다. 이런 땅을 샀다고 하면 와 대단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대체 앞으로 몇십 년이나 빚을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추어에게 칭찬받으면 끝이죠.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상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명 인사나 정치가를 좋아해서 유난히 같이 사진을 찍는 등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가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단하네요 라는 말을 듣지만 정치가가 세금을 사용해서 다리를 짓든 기차를 다니게 하든 우리들 상인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납부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꾸벅꾸벅 인사하고 다니는 데다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전부 옳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래 상인이라는 사람들은 상인의 실력을 기르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상인의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세상이고 다음으로 어떤 시대가 이어질지를 간파하면 될 뿐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일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자사 빌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매년 현금으로 자사 빌딩을 세울 만큼 일하고 있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업원은 딱 5명입니다. 유일한 대졸 남성이 1명 있고 나머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유일한 남성 직원도 우연히 호세이 대학을 졸업했을 뿐입니다. 학력과 전혀 상관없이 인품이 좋아서 채용했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그가 입사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대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웃음. 우리 직원들은 부지런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까지 전원 타월로 머리를 동여매고 롤렉스 금시계를 차고 포장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광경입니다. 더욱이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회사에 나가지 않고 밖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일을 시작한 일에 수십 배, 수백 배 이익을 올리고 이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상을 중시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전문가가 우리 회사를 보면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이만큼이나 이익을 계속 내다니 대단하네요. 일에서 낸 수입만으로 부호 순위에 들어가다니 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이 실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웃음.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제 실력과 더불어 일하는 동료들이 우수한 덕분입니다. 은행 신용이나 자사 건물 등은 학력과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없는 요소입니다. 저는 은행 담당 직원 얼굴도 모릅니다. 은행 직원도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가끔 은행 직원이 히토리 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전해오지만 저는 절대 은행 직원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대출 경영을 원하니까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을 실력이 좋다고 부릅니다. 이것도 통찰력입니다. 아마추어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통찰력 36. 재미있게 일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대상은 제자 몇 명뿐입니다. 저는 마음이 맞는 동료와 일을 하는 쪽이 재밌습니다. 사람에게 즐겁다는 기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저나 제자가 재미있고 제자 회사의 직원들이 행복하고 특약점 직원이 즐겁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곤란하지 않고 옷도 부족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일을 키울 수 있다는 방법이 여럿 있더라도 그러면 키우자가 아니라 그건 정말로 필요한 걸까? 라고 따져봐야 합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욕심이 전혀 없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욕심에는 불이 붙습니다. 사업욕으로 활활 불타고 있다면 뭐랄까 굶주린 인간이 먹이를 본 것처럼 활활 연소하고 맙니다. 그렇게까지 불타올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사업욕이 타오른다는 것은 굶주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굶주려 있는가 하면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대단하다는 말을 듣는데 굶주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우리는 하지 않아요 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하면 커진다. 하지만 커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확장하는 편이 좋을까?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것뿐입니다.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확장 노선을 택하고 싶다면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되고 통역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약 회사를 크게 키워서 직원을 수천 명씩 고용하고 상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자유는 거의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판별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일단 회사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일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만큼 돈을 벌었으니 기꺼이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빌딩이 필요할까? 라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 통찰력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제 어떻게 될까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모르니까 간단한 일에도 다들 걸려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과는 다릅니다. 이미 당신에게는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통찰력 40. 좋은 단어를 골라 1000번씩 말한다. 말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단어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컵 하나에 비유해 봅시다.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면 마음속에 좋은 기운이 그만큼 들어옵니다. 예컨대 눈앞에 컵이 있고 그 안에 탁한 물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신기하게도 하룻밤 동안 컵에 퐁당퐁당 깨끗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탁한 물이 깨끗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단어를 1000번 말하면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좋은 일과 만나고 싶다 라고 말했지만 만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만남 이러면서 1000번 이상 말하는 겁니다. 만남이라고 말하다 보면 만나려면 나가서 마주쳐야 하는구나. 여기서 멍하니 있어봤자 만날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깨달아서 자, 어디든 좋으니까 나가보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가 어째서인지 만남이 성사됩니다. 만남의 깨달음은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사람마다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말 속에 좋은 기운이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멋진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쉬운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버릇이란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식입니다. 이왕 말을 해야 한다면 돈이 없으니까 힘내자 라고 말하는 쪽이 좋습니다. 말을 적군으로 돌리겠으니까 아군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고마워요. 나 감사합니다 라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아군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쁘다 라고 말하면 다시 기쁘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단어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우는 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하면 다시 징징거리고 싶어지는 일이 반드시 터집니다. 듣는 사람도 좋은 기분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 좋은 말을 아군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네, 사이토 히토리 씨는 말의 힘을 굉장히 믿는 분이시죠. 네, 끝맺음 글을 읽을게요. 배워서 더 멋진 당신이 되라. 천을 파랗게 물들이는 염료의 재료를 쪽이라고 하는데 이 쪽을 용기에 풀어서 거기에 흰 천을 담가 파랗게 염색합니다. 쪽 자체는 그다지 파랗지 않습니다. 용기에 담근 천도 처음에는 쪽과 비슷한 색을 띠지만 천을 용기에서 꺼내 공기에 노출시키면 약간만 푸른빛이 돕니다. 그 천을 다시 용기에 넣었다 꺼내서 공기에 노출시키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선명한 푸른빛으로 염색됩니다. 푸른빛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푸르다고 합니다. 제 제자나 저와 만났던 사람들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저는 히토리 씨에게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 세상에 나가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제가 쪽이라면 제자들이 쓴 책은 쪽보다 푸를 수 있겠죠. 제자들이 쓴 책은 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실험한 다음 쓴 내용이니 제가 쓴 책보다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히토리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당신 제자들은 당신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히토리 씨와 만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저러 해서 나는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들 태어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하고 신과 약속하고 이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저와 만났건 만나지 못했건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만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행복을 운에 맡기고 하는 말입니다. 그 대신 히토리 씨와 만날 수는 없지만 제자가 쓴 책이 있다. 히토리 씨의 책을 읽어볼 수 있다. 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실험해보고 다시 책을 읽은 다음 실험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링컨이나 다양한 인생 선배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책이 있으니 나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다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이에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저러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저러 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배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좋은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쓴 책이 있고 제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쪽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외에도 당신의 쪽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상과 만나서 그것을 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쪽 용기에 들어갔다가 사회에 나가서 실험을 해보고 다시 용기에 푹 빠져본 다음 사회에 나가서 쪽 이상으로 푸르른 당신이 완성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이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이토 히토리 씨의 지혜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2010년도에 쓰여진 책이라 한국에서는 2016년도에 번역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2020년이니까 좀 오래된 책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예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안에 배울 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